이승만은 현실 정치에서 정적들을 누르고 권좌에 올랐다가 민중의 저항으로 물러난 뒤 이국당에서 눈을 감습니다. 추종자들은 현재 그를 역사에서도 승리자로 만들고자 기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용만은 이승만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동지였으나 노선 차이 때문에 멀어졌다가 권력 다툼과 소송 등으로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승만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패배한 그는 대륙으로 근거지를 옮긴 뒤 어느 날 동족이 쏜 총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제는 후세에게도 잊혀진 비운의 독립운동가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박용만이 옥중에서 이승만과 형제 결의한 지 120주년, 미국 하와이에서 대조선국민군단과 국민군단 사관학교를 창설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용만의 행로를 더듬어 보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용만을 기억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박용만은 1881년 8월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숙부를 따라 상경한 박용만은 관리비로 학교를 1년간 다닌 뒤 1895년 일본으로 유학해 중학교와 게이오 의숙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숙부의 소개로 일본의 망명 중인 갑신정변에 추역, 박영효와 교분을 맺고 할빈당에 가입했다가 1901년 귀국한 뒤 역적과 연루됐다는 죄목으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한성 감옥에 있던 박용만은 정순만, 이승만과 함께 의기투합해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정순만과 이승만은 박용만보다 각각 8살과 6살이 많았지만 사람들은 3명의 이름 끝자를 따 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제 침략이 노골화하자 박용만은 해외에서 독립군을 양성해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결심하고 1905년 2월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석 달 앞서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도착한 뒤 조지 워싱턴대에 입학합니다. 박용만은 이승만이 옥중에서 저술한 독립정신 원고를 트렁크 밑바닥에 숨겨 들어오게 됩니다. 훗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첨부를 간행해 이승만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박용만은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간 머물다 네브래스카주 커니에 정착하게 됩니다. 콜로라도대 예비학교를 거쳐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정치학사 학위를 따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ROTC 훈련을 받았으나 미국 시민권이 없어 임관은 하지 못합니다. 1908년 3월 23일 친일 외교관이었던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왕과 전명훈의 의거가 일어납니다. 박용만은 두 의사의 구명을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서고 미국은 물론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성금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출신의 미국인 변호사 네이선 코글러는 무료 변론을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동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력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다가 서방 세계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승만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인자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며 통역 요청을 거절해 동포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박용만은 해외 한인단체들의 통일기관을 조직한 뒤 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08년 7월 북미대한인 애국동지대표자회의는 한인군사학교 설립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박용만은 1908년 12월 네브래스카 주정부 허락을 얻어 1909년 6월 미국 내 최초의 한인군사학교인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1919년 정식 개교한 신흥무관학교보다는 10년, 전신인 신흥강습소보다도 2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박용만은 독립군들이 주둔지에서 토지를 경작하며 훈련받다가 유사시 전투에 투입되는 둔전병제를 구상하게 됩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도 민병대들의 활약이 컸듯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지명이 떨어지면 일본 안에 출동한다고 해서 미니트맨으로 불린 매사추세츠 민병대가 특히 유명했습니다. 박용만의 학사 논문 주제가 미국 독립전쟁이어서 미니트맨 사례를 깊이 연구해 국민개병설과 군인수지 등의 책도 펴내게 됩니다. 박용만은 칼을 찬 시인으로도 불립니다. 무장독립투쟁론을 주장한 무인이면서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남다르고 문학적 감수성도 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911년 2월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의 기관지인 신한민보 주필을 거쳐 1912년 11월 하와이 지방총회 기관지 신한국보 주필로 부임합니다. 그는 신한민보 논설에서 임시정부 필요성을 제안하며 무형국가를 세워 자치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지만
1912년 11월 해외 한인단체를 모두 아우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는 주정부 묵인 아래 의무금 납부 제도를 확립하고 특별경찰권을 행사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하와이에 온 것은 1913년 2월이었습니다. 1912년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 압박을 받자 다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용만과 이승만은 노선이 다르긴 해도 틈이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을 시기입니다. 제1회 한인소년병학교 졸업식에서 이승만이 축사에 나서는가 하면 이승만에 져서 한국교회 핍박 서문을 박용만이 써주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던 이승만을 하와이로 초청한 것도 박용만이었습니다. 한인기숙학교 교장에 취임한 이승만은 박용만이 주도하는 국민회관 건립에 반대하게 됩니다. 국민회가 제공한 한인 여자 기숙사 터를 자기 명의로 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주필을 맡고 있는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국민회관 건축이 우리에게 학식을 주겠는가, 재정을 주겠는가, 국민회에 돈을 주어서 시루에 물 붓듯이 없애는 것보다 이승만에게 주어서 사업하는 것이 한인 전체의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대한인국민회로 통합됐던 미주 한인사회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이승만의 이 같은 발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지지파는 국민회를 장악한 뒤 박용만 지지파들에게 폭력을 자행하게 됩니다. 재미한인사회는 안창호와 이승만, 박용만파로 쪼개지게 됩니다. 박용만은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1919년 4월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외무총장으로 선임됐으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되자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며 취임을 거부합니다. 이듬해 신채호 등과 북경에서 군사통일회를 소집해 이승만을 규탄하기에 이릅니다. 1928년 10월 16일 박용만은 북경의 공사 사무실에서 그를 친일파로 오해한 의열단원 이해명에게 총을 맞아 숨지게 됩니다. 이해명이 의열단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돈을 요구했다가 박용만이 거절하자 쏘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가 1995년 대통령장으로 훈격을 높이게 됩니다. 박용만은 임정 노선을 두고 김구와도 대립했기 때문에 한동안 추모와 연구가 금기시돼 철저하게 잊힌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내에 그를 기리는 시설은 고향인 철원고등학교 교정에 세운 이적비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각기 출신 지역과 성장 배경, 신념 등에 따라 다양한 노선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협력했습니다. 노선 갈등이나 헤게모니 싸움은 불가피한 측면도 당시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에 대한 중성모략과 테러, 고소고발, 밀고를 일삼는 것은 독립운동 진영에 막대한 타격과 손실을 입히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분란의 진원지가 이승만이고 가장 큰 피해자가 박용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열상은 독립운동 역량을 약화시킨 것은 물론 해방 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숱한 행자를 낳았으며 그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분란의 씨앗을 뿌려놓은 탓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